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서민준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우리 스튜디오의 두 번째잖아요. 네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엄청 밝습니다. 눈이 약간 이게, 네. 네, 감겨지네요. 아, 너무 밝아서. 나중에 혹시 뭐 선글라스 끼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좋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너무 밝아서. 네. 많이 바쁘셨죠, 그동안에? 네네. 설 전후로 좀 바쁘기도 했고, 네. 네, 또 학교 쪽에서는, 네, 좀 제안서 작업 같은 게 다 음. 몰려있거든요, 연초에. 네, 그래서, 네, 좀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숙면을 취하고 요즘에 좀 이렇게 잠을 더 많이 자야지 또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하거든요. 잠은 그래도 네. 충분히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만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자고 이런 약간 잠은 충분히 자고 뭐 이런 약간 네 다행이네요. 일상이었던 것 항상 같아요. 걱정되는 게 교수님 건강이니까 건강 네, 유념하시고 다음 주엔 조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애플이 선보인 비전 프로. AI 피팅룸이 그 비전 프로를 한다?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차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네. 교수님, 그 애플 비전 프로 아시죠? 네네. 여러 매체에서 좀 보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왔고 영상이 그래가지고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도 사실 써보진 못했어요 아직. 미국에서만 지금은 일단 출시를 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유튜버들이 가서 구매도 하고 뭐 그게 배송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으로. 아무튼 가서 구매한 분들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구매해서 가지고 오셔갖고 뭐 유튜브 찍고 막 그러신 분들 구매 계시더라고요. 대행 같은 거겠죠 아마.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어쨌든 그 재밌는 게 어쨌든 비전 프로는 흔히 얘기하는 뭐 XR 또는 이제 그런 VR, AR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앞에서 봐야 네. 그 느낌이 오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스크린은 그대로 있고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 더 이상 그쵸. 일반적인 어떤 평면 모니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3차원적인 어떤 느낌인 거고 그 느낌이라는 건 사실 설명을 하거나 화면에서 보여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뭐 말로 해야 되는 수준이다 약간.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 보이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랑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있나 XR이 뭐 일반 모니터랑 똑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사용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해봐야 아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정말 그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비전 프로를 분해하는 역으로 분해하는 그런 영상도 다 봤거든요. 스터디를 조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쓰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네. 게다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주문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게 뭐랄까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개발하면서. 그래서 이 활용도가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교수님이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세요? 그쵸. 사실 물론 저도 제가 AI 쪽은 뭐 그래도 공부를 했지만 네. 제가 메타버스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일반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착하기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VR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뭐 진짜 20년도 더 됐죠. 저도 뭐 초등학교 때 VR 이거 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VR이라는 건 사실 엄청 오랫동안 했던 얘기들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XR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가장 비슷한 그 형태는 VR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에서 모든 걸 다 구현을 하고 다만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안에서 구현하는 게 밖에 있는 그런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배경도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네. 그걸 쓰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VR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이게
개념으로는 사실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개념은 계속 똑같았어요. 3차원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 화면을 전부 달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더 정말로 잘하는 것과 옛날 것과는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차이가 같은 개념이지만은 이게 얼만큼 자연스럽냐에 따라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말 잘 되면은 완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제 반대로 왜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BR이 나오기 전에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냐 또 뭐 가격도 엄청 비싸고 사람들이 그걸 쓰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봤던 BR들 뭐 메타 퀘스트도 그렇고 그 전에 정말 많은 BR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었다. 그냥 거기서 끝났고 게임에서 끝났고 사실 특별하게 등장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비전문가긴 하지만 어떤 AI 쪽에서 특히 접목성도 고려했을 때 보면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번 VR이 그러니까 이번에 비전 프로가 그 티핑 포인트를 넘을지 아니면 다음 게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 티핑 포인트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순식간에 아이폰 모먼트처럼 순식간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뒤에 네. 좀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폰도 애플, 네. 그다음에 뭐 노트북도 아이폰 쓰시는 거예요. 노트북도 맥북을 쓰고 있고 집에 또 아이맥이 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맥 제품, 그러니까 애플 제품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다른 전체적인 뭐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대비 제가 조금 더 그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있고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긴 한데 좀 그래도 좀 균형을 잡아가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메타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메타가 이젠 결국은 그 메타와 애플의 어떤 VR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또 증강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3차원 세계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메타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오래전부터. 오큘러스를 한다든지 인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퀘스트 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했고 그리고 메타 자체가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자기 메타버스 시작으로 가겠다 해서 그쵸. 난 메타가 되겠어. 메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네. 그 좀 메타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름 바꿨죠. 네, 2021년도였나요? 2021년도 말에 바꿨는데 애플이랑 메타의 관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둘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는 싫어하겠죠. 네, 싫어하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경쟁자라기보다는 네. 물론 그런 어떤 BR 경쟁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회사가. 일단은 메타가 좀 애플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ATT라고 해서 이제 App Transparency Tracking.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ATT에. 근데 그 ATT가 뭐냐면은 아마 언제부턴가 애플 키시면은 아이폰 키시면은 뭐 이렇게 애플에서 그 앱 같은 거에서 이런 거 뭐 허용하겠냐, 뭐 트래킹 같은 거 하는 거를 이런 거가 뜨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추적 금지 뭐 그런 그렇죠. 추적 금지. 네, 맞아요. 추적 금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인트로듀스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게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인트로듀스 함으로써 당시에 가장 우려를 했던 게 메타 같은 회사였어요. 그쵸. 왜냐면 당시에 광고 모델인데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인 건데 사용자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면 광고가 타겟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TT라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메타의 매출이 그때 당시 실제 내려가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어둡게 봤습니다. 메타의 미래를. 근데 모두의 어떤 예상을 뒤엎고 최근에 그 작년 Q4 그러니까 4분기 내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네, 지금은 430불인가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그 전에 2021년도에 그 ATT로 인해서 한번 내려가기 직전에 그 380, 뭐 400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상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메타는 잘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즉 메타 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 ATT가 없이도 타겟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 또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ATT라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 해당 앱에서 말고 다른 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쿠키 같은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이었고요. 그걸 못하게 한 게 ATT인 건데 그게 ATT가 그걸 타겟을 한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어떤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내에서의 활동을 봄으로써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좀 일단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으로 맨날 옷을 본다 하면은 굳이 이 사람이 웹사이트에서 옷을 보고 있지 않아도 인스타에서도 옷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발전이 많이 일어났다. 뭐 특히나 그건 어쩌면은 사용 패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올리는 게시글이나 사용자가 어떤 그런 인구론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어떠한 광고를 보고 싶어 할지를 이제 예측하는 게 그래도 ATT가 없이도 꽤 정확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메타의 여러 가지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서 사실 메타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 본인의 플랫폼이 없었던 거잖아요. 하드웨어 앱스토어, 플랫폼이 그렇죠. 없었죠, 그렇죠. 앱스토어에 의존해서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 개념의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나와서 특히 모바일화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안드로이드 계열과 애플 그 앱스토어 계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 변화된 게 나만의 플랫폼, 왜냐면 그걸 지금도 앱 추적 금지라든지 그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 거야. 그래서 사실 메타로 하면서 그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나 가상에 대한 부분들 누구보다도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 뭐라고 좀 보실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 특히나 구글이나 애플에 비해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플랫폼이 없다. 뭐 사실 없다기보다는 가장 밑에 레이어의 플랫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이제 그것도 플랫폼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낮은 플랫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특히나 그때. 왜냐면은 애플이 갑자기 그런 거 막아버리면 메타의 뭐 매출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보이면은 회사가 상당히 좀 언스테이블해 보이죠. 특히 메타 같은 회사는 B2C고 그 B2C의 거의 대부분이 앱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앱의 컨트롤 권한을 애플이 갖고 있고 구글이 갖고 있으니까 물론 또 구글은 또 약간 다르긴 한 게 거기는 어차피 구글이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컨트롤은 아니다 보니 뭐 엔드로이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 엔드로이드는 또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애플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맞아요. 근데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퀘스천은 뭐였냐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은 어디에 종속되는가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의 종속력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휘둘리겠죠, 쉽게.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메타가 지난 1, 2년 동안 입증을 한 건 뭐냐면은 물론 아이폰에도 종속되긴 하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아이폰에 종속되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을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인스타에도 종속돼 있고 페이스북에도 종속돼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여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쨌든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당연히 플랫폼이 애플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도 모르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가 생각보다 비중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높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옮겨져도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해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는 아이폰이 뭐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어쩌면은 다음 세대에는 또 다른 어떤 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디바이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태계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계속 건재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여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만큼 거기에 종속이 많이 돼 있고 그럼 그 종속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SNS라는 어떤 그 하나의 정말 강력한 종속력을 가진 개념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어쨌든 계속 지금 보시면 물론 틱톡이 많이 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냅이 잘한다 했지만 스냅은 최근에 상당히 못하고 있고요. 맞아요. 오히려. 좀 이슈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틱톡은 유튜브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어떤 그런 고급화 전략이라던가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좀 틱톡은 또 인스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틱톡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어떤 고급화 전략을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인스타라는 곳은 계속 어떤 고급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계속 건재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파워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또 페이스북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메타가 이제 작년이죠. 그 스레드까지 이제 출시를 네. 하면서 그쪽에도 뭐 인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메타와 스레드를 좀 저도 좀 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팔로워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팔로우 많으시지 않나요?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각각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저도 약간 그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종속력 있어요. 네. 정말로. 그런데 앱을 쓰다가 또 그 웹을 쓰다가 컴퓨터로 그런 부분이 되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어플리케이션, 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옛날보다는 덜 들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의존성을 조금 종속성을 가지고 그 의존성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네, 상당히 네.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트 해야 돼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네. 결국에는 그 종속성을 가지는 그 대상이 지금은 사실 일종의 앱 또는 웹페이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더 넓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메타라는 회사는 그걸 더 넘어가서 어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인스타그램이 될 거고 넥스트 젠의 페이스북이 네. 되겠지만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 공간이라는 곳은 현재 기술은 아직은 힘들고 하지만 미래의 기술은 가능한 그리고 정말 웹페이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보다 더 좋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더 종속력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꿈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또 이렇게 헤드셋이라든지 뭐 그렇죠. 계속해서 개발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제 그 애플과 메타 네. 이 경쟁 이게 이제 결국 제가 볼 때는 헤드셋의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제 각각의 승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그 비전 프로라든지 좀 봤는데 가장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비전 프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헤드셋을 썼을 때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내 얼굴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가려서 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패스스루라는 뭐 자체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헤드셋에서는 보지 못했던 차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기능은 기술적으로도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상당히 애플이 꽤 오랫동안 노력을 한 기술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작동을 하려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카메라가 바깥을 인식을 하고, 근데 그 바깥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카메라를 해버리면은 어떤 3차원에 대한 그 매핑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즉 그렇죠. 바깥에 있는 카메라도 3차원 공간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안쪽으로 가져와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내가 바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레이턴시가 있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임계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레이턴시가 너무 높아지면은 리얼타임이 아니라 뭔가 좀 렉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면은 렉이 걸린다는 느낌이 안 들고
실시간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넘은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실시간인지 얼만큼.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게 실시간일 때는 보통은 그 화질이 많이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화질을 사람이 정말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이제 수준의 정말 어떤 실제 세상을 보는 듯한, 물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와 근사한,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헷갈릴 수도 있는,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그 정도 수준의 근미래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은. 그렇네요. 사실 처음에 저도 그 비전 프로 딱 보면서 네. 눈이 보이니까 바깥에서 이게 유리 사이로 눈이 보이니까 투명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안쪽에 들여다보니까 그쵸. 그 투명한 게 아니라 네네. 그 밖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맞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촬영해서 보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는 또 가상현실은 뭐 헤드셋에서는 뭐 다 적용이 되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 증강현실 이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교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증강현실이라는 건 AR과 그다음에 가상현실이랑 VR 이 부분이 스위칭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혼합현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도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메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은 아니죠. VR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쵸. 가상현실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재미난 걸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좀 상상하는 대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실 좀 두 회사의 좀 철학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이걸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 애플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은 좀 메타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강조를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가 녹아들기를 바란다. 전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있고 그 삶 속에 아이폰이 쓰이는 거고 아이패드가 쓰이는 거고 뭐 에어팟이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고 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의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둘 다 존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걸 쓰고 가만히 앉아서 어떤 감상을 하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뭘 하는 그런 상황을 도움을 주는 기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항상 어쨌든 근데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사실 나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어떤 비전 프로가 그 인터랙션 중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꿈꾸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메타도 물론 그런 방향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메타가 꿈꾸는 조금 더 궁극적인 방향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어떤 가상의 그런 세상인 거죠. 그 세상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서 지금 인스타처럼 계속 거기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그 세상에. 네. 그건 애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애플은 그러네요. 그 세상에 들어오길 바란다기보다는 세상은 내 세상인데 그 세상에 애플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철학이 네. 상당히 다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그 비전 프로를 이제 좀 들여다 보면은 재미난 기능들 이제 보면 네. 일단 이제 쓰고 딱 봤더니 이거 컴퓨터 노트북을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집에 이제 저도 그 듀얼 모니터 이렇게 개념으로 세팅이 돼 있거든 집에. 네. 근데 뭐 그거를 또 거기서 안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키보드만 부분이 있으면 있고,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이클라우드 개념으로 이제 호환이 되잖아요. 다. 네. 그래서 그 생태계로 해서 그 헤드셋까지,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까지 연결이 되면은 걸어다니는 컴퓨터 진짜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정말 사용하기 편하다고 한다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키보드 정도 필요하겠죠. 뭐가 정말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야 아직까지는 좀 어렵긴 하니까. 근데 그거야 뭐 들고 다니는 건 쉬울 거고, 그러면 진짜로 이거 하나 쓰고 다니다가 일해야 되면은 랩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네, 비전 프로를 꺼내서 딱 쓰고 이렇게 일하고 뭐 충분히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고. 사실 그거 보면은 이제 그 키보드가 그 화면 안에 들어 있어서 그래서 손을 인식해서 누르면은 이제 타이핑이 하지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손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네. 잘 썼나 안 썼나.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키보드 보면은 가운데 검지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에 약간 그 표시되게 그 그 촉감 되게끔 뭐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딱 음. 손을 정위치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누르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 감각으로 타이핑도 하고 하는데 아직 그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네. 저 같으면은 차라리 키보드 음. 무선 키보드 들고 가지고 다녀서, 그 뭐 네. 호환이 되게끔 연결한 그쵸. 다음에 그걸로 쓰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저도 아마 대부분의 이걸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쓸 것 같고, 뭐 정말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쓴다 하면은 비전 프로 내에서 키보드를 쓸만하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봤는데 또 다른 기능을 봤는데 그 거의 뭐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좀 들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그렇죠. TV 모니터가 엄청나게 뭐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큰 영화관 말고 그 정도는 아닌데 집안에서 이렇게 그 늘려보면은 화면 늘려보면은 그 안에 거의 벽면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크기로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고화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아이팟하고 연결을 해서 그쵸. 들으면은 그것도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네, 딱 하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맞습니다. 나만의 영화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꿈꾸지 않으신가요? 아, 그쵸. 사실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 눈에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면은 그것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사실 뭐 모든 게 가능할 수도 있는, 적어도 시각 관점에서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 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앱이 있어요, 현재.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거기다 넷플릭스를 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넣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기가 아직 제대로 판매가 안 됐고 이용자가 네. 많지 않고 음. 근데 약간 경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정책과 또 여기 애플의 정책과 여러 가지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아닌가요? 뭐 그건 저는 같은 편 아닌가?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넷플릭스도 어쨌든 애플이 중요한 아주 플랫폼이니까. 네.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 앱이 있는 것처럼 네, 똑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그 앱 생태계에 의존적이죠. 보시기에. 그래도 넷플릭스도 좀 마찬가지로 근데 TV로 좀 독립이 돼서 좀 그렇죠. 다를까요? 왜냐면 사람들 많이 TV로 쓰고 TV는 또 뭐 삼성 걸 쓴다고 하면은 애플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는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한번 기대해보죠. 네.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전화 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할까요? 비용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500만 원 넘어가지고 460만 원인가 네.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해야 되고 최근에 다른 뉴스를 봤는데 그 다시 재판매를 하는데 3배 가격 1200 정도 되는 가격에 재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아직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죠. 너무 비싸요.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싼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장난감이라 생각하면 좀 비쌀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TV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모니터를 대체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왜냐면 원래는 내가 맥북이 필요했고 랩탑이 필요했고 TV가 필요했는데 다 별도로 그 세 개를 다 합친 거. 나중에 어쩌면은 뭐 아이폰도 뭔가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밖에서 내가 뭐 이렇게 간편하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아이폰을 쓰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걸로 할 수 있다. 뭐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러면은 4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엔 아이폰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애플 입장에서도 아이폰 대체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사에 깎아먹기니까. 그렇죠. 근데 애플이 바라는 거는 모니터 시장을 대체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어차피 애플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해봐야 아이맥이긴 한데 아이맥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은 뭐 맥북은 그렇다 쳐도 뭐 집에서 TV 본다 하면은 보통은 어쨌든 삼성 TV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 TV 같은 것들이 그 경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애플이 이제 애플 TV도 있잖아요.
애플 TV는 근데 TV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네. 서비스니까. 서비스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장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맞아요. TV는 아닌데 그 서비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적인 디바이스가 많이 확장돼야지만이 애플 맞습니다. TV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네. 비전 프로가 거기에 또 애플 TV를 또 더 키울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기회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애플 TV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은 지배력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반대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같은 경우야 하드웨어를 애플이 컨트롤하니까 그거를 다 본인 생태계 그 애플 생태계 위에 올리는 걸 강제할 수가 있는데 TV 쪽은 그렇지가 않죠. 삼성, LG가 많이 먹고 있고 그쪽에서는 사실 애플 걸 굳이 써줄 필요는 없거든요. 플랫폼을.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도 뭐 거기에 넣지 않고 있지만 삼성 자체적으로 그 OS를 만들고 그냥 그 OS 위에서 몇몇 앱만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도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거죠. 애플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는 이게 하드웨어 컨트롤을 얼마큼 갖고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애플 TV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비전 프로를 이렇게 출시를 했고 이게 점점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TV랑 어쨌든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네. 그럼 점점 애플 TV 같은 경우도 비전 프로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더 거기로 더 들어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겠죠. 컨텐트 프로바이더 있을 거고 그럼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은 이제 초기이고 제대로 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세계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앱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1인 개발 붐이 엄청나게 일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막 너도 나도 개발해볼래 해갖고 막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그 비전 프로라는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발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 비전 프로의 앱을 만든다, 뭐 개발 뛰어들겠다 했을 때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최소한 당분간은 이쪽은 다 포팅하는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되는 것들을 뭐 사실 아이폰은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이패드라던가 이쪽에 있는 앱들을 전부 다 그 비전 프로에 이제 호환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앱 포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일단 당장은 앱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아이패드 앱들을 전부 다 비전 프로에서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도 내부에서 저도 이건 확실치 않은데 네. 어떤 뭐 스크린이 보이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완전 어떤 VR이 아니라 네. 그 VR 안에서 스크린이 보이는 뭔가 또 네. 그 안에서 볼 수 네.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약간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뭔가 불편한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 비전 프로의 어떤 그런 어떤 비전 프로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VR 안에서 스크린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 사실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앞에 스크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3차원적으로 정말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이쪽은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은 네. 아마도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쪽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찍혀있는 영화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직 애초에 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거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전 프로로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건 기술적인 개발의 영역 이전에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어떤 툴들이라던가 컨텐츠 제작에서 필요한 것들이 일단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근데 개발의 영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생산성 예. 일을 할 때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원에서 모니터에서 생산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3차원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어떤 게 효율적일까에 대한 이제 UX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겠죠. 많은 시도가 있을 거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 일을 할 때 이메일도 많이 쓰고 슬랙 같은 것도 쓰는데 어쩌면 슬랙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3차원에서는. 슬랙이 사실은 이제 팀워크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초반에 많이 인기를 끌면서 그 전 세계에 퍼진 그런 서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메신저 같은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정보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화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2차원 상에서 보이는 것과 3차원 상에서 보이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쪽은 문제는 근데 물론 메타가 이거를 조금 미리 시작을 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회사가 뛰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애플이 이렇게 이거를 출시를 함으로써 많은 사용자가 생길 거고 그 많은 사용자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거에 특화된 앱을 개발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향후 그게 1, 2년 동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AI 쪽을 얘기할 때도 아이폰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약간 조금은 다르게 보는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번 VR이 좀 더 아이폰이랑 비슷한 요소가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변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애플의 승부수였는데 네. 메타의 승부수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메타 보면 요즘에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애플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딱 선보이니까 그렇죠. 원래 내 건데 왜 오지?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 애플의 그 비전 프로 보면은 이렇게 손에 제스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집게를 딱 집으면은 잡혀가지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메타도 이미 퀘스트에서 최근에도 그 손의 제스처 인식을 좀 더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좀 차별화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메타의 경쟁력? 퀘스트의 경쟁력? 퀘스트 이건, 경쟁력. 네. 뭐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쵸. 거의 한 10분의 1 가격이고 그쵸. 퀘스트가 참 저는 사실 메타의 경쟁력 중 하나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특히나 그게 아마 AI가 가장 좀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로 메타가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 이제 H100이라고 하죠.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로 금액으로 몇 조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GPU를 샀어요. 아마 개수가 몇십만 개일 거야 아마. 그 비싼 GPU. 네, 몇십만 개. 거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금 최대 네. 그 커스터머가 아마 메타일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정도로 메타는 어쨌든 지금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 그 번 돈을 전부 다 거의 다 AI에 투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의아할 수가 있죠. 왜 AI에 투자를 하나? 메타가 그리는 그림은 근데 뭔가 그쵸. 메타버스 아니었나? 네. 근데 저는 그게 연관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타가 보고 있는 메타가 보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미래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애플은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히려 AR과 가깝고 뭐 XR 부르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XR 부르는 이유는 AR이라는 용어가 약간 조금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XR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AR과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기기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인 거죠. 근데 메타가 바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 플랫폼에서. 그거는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인스타랑 페이스북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연결이라는 것이 실제 세상에선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인터넷이란 공간으로 오니까 모두가 연결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메타가 꿈꾸는 미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연결성이 갖다 줄 수 있는 사실 이걸 연결성에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하이퍼 커넥트 된 거죠. 네, 하이퍼 커넥트 회사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초연결.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로 극단에 연결되는 상황이고 그 연결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기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세상의 연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완전히 빠지는 수준으로. 근데 그럼 그 새로운 세상에 연결되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하고 싶으려면 그 세상은 매력적인 세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컨텐츠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단순한 영상 컨텐츠가 아니라 네. 인터랙티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예, 상호간에 또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장 비슷한 게 게임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과 비슷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실제로 인스타랑 어쨌든 페이스북이 작동한 방식이기도 하죠. 인스타 페이스북은 보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에 더 큰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물론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원래 2021년도 당시에 메타버스가 메타로 이름 바꿨을 때만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네. 이 컨텐츠를 누가 만들 거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만드는 원래 전통적인 회사들이 게임 회사인데 네. 예를 들면 가장 게임 중에 혹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은 돈을 번 게임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의 그 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의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을 일단 할게요. 네. 상품 네. 뭘까요? 갑자기 혹시 물어보니까. GTA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GTA? GTA. 네, GTA. GTA 네. 알죠? 예. GTA 5가 네. 네. 그게 가장 많이.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뭐 역대급이긴 하죠. 네,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년이 그래요? 넘었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네. 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GTA 5가 언제 나왔냐면은 11년 전에 나왔어요. 오래됐네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후속작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걸로만 계속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만큼 그 가상의 세상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오래 걸리고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GTA 5도 뭐 거의 그 개발 비용이 몇 천억 조 단위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 버전인 6가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게 처음으로 그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 네. 그게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있다를 공식화한 게 10년 만인 거고 그동안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 뭐 물론 완전 바로 직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라는 게 물론 몇 조 원짜리 컨텐츠이긴 하지만 몇백 조짜리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몇 천 조짜리도 아니고요. 메타는 근데 몇 천 조짜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 메타버스가 성공시키려면. 네. 근데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뭐 영상 찍는 거가 메타버스에 들어가 봐야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경험을 주지 않으니까. 2D 개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결국에는 메타가 어쨌든 가야 되는 방향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올릴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 메타버스에 맞게 바꿔주고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실 AI의 그 공을 쏘아 올린 거는 오픈 AI고 그 기술을 가장 잘하는 데는 구글이지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은 메타랑 애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메타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AI를 통해서 지금 그 3D 모델링 같은 건 되게 쉽게 나오는 서비스들이 나왔거든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게 정교화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전문 게임 개발자들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3차원 세상이 일반 사람들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3차원 세상에서 어떤 그 NPC라고 하죠. 어떤 에이전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마크 저커버가 그렸던 그 세상이 AR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의 희망이 된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거를 가능성을 보여준 건 오픈 AI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오픈 AI가 AI를 선보이면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메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메타는 사실 오픈 소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 왜냐면은 메타는 사실은 AI 기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그 본인의 세상에 들어오길 바라는
그게 거기에 저는 비전이라 생각은 해요. 물론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실은 그 이제 게임으로 조금 연계해서 얘기할 때 로블록스를 또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로블록스가 이제 거의 3D 개념의 게임들이 많고 유저들이 직접 월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페이스북이 결국 로블록스와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AI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월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게 전 진행 중이야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1, 2년 이내에 그거에 대한 큰 발표가 있다고 해도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역시 메타의 승부수가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메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는 어쨌든 가능성은 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메타가 생각하는 그림은 제 생각에는 판을 깔아주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더 연구를 하고 더 개발을 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기술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메타는 사실 그런 걸 잘하긴 해요. 이미 벌써 잘해왔고 이제 네. 파이톨치라고 해서 AI에서 지금 표준화가 된 어떤 그런 개발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네. 이게 당시에는 제가 AI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 거와 경쟁을 많이 했어요. 꽤 오랫동안은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하면 두 개 비등비등하다, 또는 뭐 초기에는 텐서플로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구글이 앞서가고 있고 파이토치가 따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파이토치가 다 먹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이거에 왜 그랬냐를 보면은 파이토치는 애초에 처음부터 오픈소스를 염두에 두고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를 두다 보니까 GPU도 다, 그러니까 GPU라는 게 어떤 그런 학습하는 장비도 엔비디아 GPU를 염두에 뒀었고 사람들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다 참여해가지고 다 이걸 발전시키는 거죠. 네. 텐서플로우도 오픈소스긴 했는데 말이 오픈소스지 텐서플로우의 목적은 내부에서 쓰기 위한 용도가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약간 좀 갈라파고스화가 돼가지고 텐서플로우 발전은 확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글 내부에 있는 TPU만을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 되기 시작했고 그 외부에서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텐서플로우를 좀 제한적으로만 쓰게 되고 파이토치가 완전히 거의 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그 점유율이 올라간 상황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타는 오픈소스의 힘을 받고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만 이거를 하면은 판을 깔아주면은 네. 메타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10만 들이고도 90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일반 개발자들이나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그거를 한 거의 결과물만 난 따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메타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정말 기반 기술들은 닦아놓되 그런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쓰도록 유도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술들이 그 메타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 안에서 적합할 수 있도록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술들은 나중에 메타가 만든 세상에서는 바로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애플처럼 이게 애플이 직접 하거나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가 만든 세상은 네. 애플만큼 좋은 하드웨어는 아직 아닐 수 있어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세상은 애플보다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고 훨씬 더 뭐랄까 할 게 많은 네,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변화를 좀 한번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전문 스타트업 그 파로스랩스가 본인들의 크라토스 서비스를 통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재미난 결과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비전 프로하고 그 메타의 퀘스트를 가지고 봤을 때 뭘 사고 싶냐라고 했는데 거의 뭐 그 7대3으로 그 비전 프로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아직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의 그런 비전들 그리고 근데 또 그 비전 프로의 또 새로운 그런 기능들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 비전 프로가 그렇죠.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있던 것 같고 또 보면은 이제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헤드셋, AR, VR 뭐 다 되는 이런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체가 될까요?
어려운 언젠가는 질문인가요? 될 것 같냐는 말씀이시죠? 언젠가 될 것 같냐? 그렇죠.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네. 정말 안경처럼 쓰고 벗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구글 글래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다만 구글 글래스는 이제 뭐 당연히 망했고 그리고 구글 글래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AR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AR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애플이 XR을 택한 이유도 AR을 하려면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그런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내 시야에서 유리 같은 데다가 뭔가 정보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엄청 어렵죠, 사실. 그렇죠. 차라리 그 VR 자체는 그래도 가능하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정말 어떤 공학적인 방법으로 더 잘하겠다가 더 맞는 어떤 선택했던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플처럼.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문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그 제품이 그 향후 인공지능 시장을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이제 헤드셋과 그다음에 AI 부분, 특히 메타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AI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들 그리고 설문에 응했던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 그런 부분 이해가 공감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유의미한 그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또 AI 피팅룸의 또 다른 또 백미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또 이제 Q&A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 분야 AI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 개발하는 곳이긴 한데 그 자율주행 로봇 아시죠? 네. 그래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뭐 물품도 배달하고 요즘에는 서빙 로봇도 있고 한데 그런 분야에서 좀 전문 기업인 트위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질문을 하나 교수님께 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트위니에서 일하고 있는 강우성이라고 합니다. 트위니는 공장 자동화, 물류센터의 오더피킹,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실내외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거대 언어 모델을 탑재한 물류 이송 로봇을 개발하고 백화점, 실버케어 등을 시장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탑재한 로봇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로봇에 대한 잠재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학습, 인지, 작동 수준이 얼마만큼 향상되어야 그러한 니즈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에 대한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상당히 빠르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같은 경우만 해도 운전을 할 때 최소한 1초에 한 10개 정도의 화면을 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0.1초 이내에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운전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보통 FPS로 좀 그 설명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10fps는 돼야 사실은 운전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은 그 정도라 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1초에 10개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이 10개의 이미지를 모델이 실시간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죠. 이런 어떤 거대 모델이 적용되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거대 모델로는. 네, 거대 모델로는 예를 들면은 뭐 GPT-4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는 데는 짧게는 몇 초에서 사실은 뭐 1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20초. 그럼 벌써 뭐 그렇죠. 네, 사고 나고 난 다음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속도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기술적 장벽이 있어요. 바로 사용을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대 모델이 바로 적용이 되기에는 설사 정말 최고의 서버가 탑재되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있고 이게 통신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통신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통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통신 레이턴시가 있죠. 통신 같은 경우 레이턴시는 또 근본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 클라우드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히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적어도 저는 사실은 앞으로 몇 년간은 클라우드로 할 수는 없고 자동차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온 디바이스 그쵸, 말씀하시는 온 거죠? 디바이스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온 디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온 디바이스로 하려면은 정말 큰 서버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어떤 전기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빠르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당장은 이런 거대 모델이 이 자율주행과 같은 정말 그 정확성이 높아야 되는, 그걸 빨라야 되는 거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활용할 점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거대 모델이 좀 쓰일 수 있는 쪽은 저는 오히려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쪽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고 네. 오히려 이런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어떤 그런 엣지 케이스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동물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다를 텐데, 그렇죠. 그럼 많은 엣지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데 상당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리얼타임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대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모델은 조금 더 작아야 할 거고 조금 더 이거에 특화된 모델이긴 해야겠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 쪽이 아마 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저속으로 좀 여러 가지 건물 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후에는 이제 그 도로 위 주행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차의 그 속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이라면은 거대 모델 조금 활용하는데 좀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미래에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물론 그런 거는 이제 비디오 인식을 잘 해다 보니까 네. 아직은 거대 모델이 그것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전 1, 2년 이내에는 그런 거대 모델들이 로봇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거라 봅니다. 네, 충분히 어떤 좀 실패해도 괜찮은 도메인 내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건물 내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로봇이다 한다면은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 봐요. 네, 한 2년 이내에는 충분히. 네. 아, 그렇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이제 아직 그 이제 다시 비전 프로로 돌아가서 비전 프로가 이제 뭐 지금 제대로 출시가 안 됐지만 한국에도 이제 출시가 되겠죠, 정식으로.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이게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 프리미엄 뭐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네. 거를 우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어떻게 조금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수요가 일어날 곳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조건이 붙긴 해야겠지만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성을 만약에 뭐 1, 20%만 올려준다 하더라도 비싼 게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은 인건비가 1억인데 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1년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랑 그리고 어떤 그런 복지 같은 거랑 그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들어간 돈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500만 원을 써서 이 사람의 효율을 10% 올릴 수 있다면은 네.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 버는 셈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나 쉬운 결정이기 때문에 네. 10% 20%의 어떤 업무 효율성만 올라간다는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돈을 쓸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회사가 먼저 이런 것들을 가장 액티브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회사가 이게 어떤 경우에 업무 효율성이 올라갈 것 같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예를 들면은 리모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회의가 그쵸. 쉽다던가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있는 앱들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거나, 근데 이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네. 왜냐면 2차원이 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불가능한 것들, 거의 2차원에서 뭐 3차원 설계,
뭐 건물 설계 같은 것도 전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광고했던 것처럼 어떤 의학 쪽에서의 공부를 할 때도 이걸 2차원으로 보는 거랑 3차원으로 그쵸. 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랑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회사나 어떤 학교나 어떤 여러 그런 어쨌든 그쵸, 그런 곳에서 먼저 수요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 비탄력적인 그런 수요가 있을 걸 생각하고, 일반 사용자 수요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근데 대중성을 가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좋아하고 네.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살 것 같고, 그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 쪽 관점에서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프리미엄 어떤 컨텐츠,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앞으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애플 비전 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를 찍고 그걸 2차로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영화관에서만 판매를 하고 동시에 비전 프로용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낼 이유가 없는 게, 찍을 때만 잘 찍을 수 있으면은 2배로 벌 수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럼 사람들도 근데 비전 프로로도 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영화를 한다면, 그러면 그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역할한 게 오펜하이머 같은 거, 이런 걸 3차원을 보고 싶다. 이제 그럼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네. 관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프리미엄 어떤 그런 관점에서 거기서 수요가 쫙 당겨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민준 교수님의 엄청난 인사이트를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출시를 해가지고 한번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AI 피팅룸이 한번 계속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피팅룸은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Q&A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 내용 중에 URL을 통해서 또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틱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트연연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이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create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